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미국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데 실제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은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골밀도가 약간 낮은 골감소증 상태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 골절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피터 알 에벨링 박사님이 쓰신 의학 교과서 챕터 골다공증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골다공증이 정확히 뭔지, 또 누가 위험하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그 핵심 정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골다공증,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 말 그대로 풀면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이죠. 그러니까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요. 정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정의하는데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보다 2.5 표준 편차 이상 낮을 때 이걸 T점수라고 하거든요. 그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정의합니다. 아, T점수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Z점수라는 것도 있던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T점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뼈가 튼튼할 때, 그러니까 보통 30세 정도 젊은 성인이랑 비교해서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고요. 반면에 G점수는 이제 나와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은 성별의 사람들과 비교한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G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면 연령 기대치 이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주로 골다공증 진단에는 T점수를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T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또는 낮은 골밀도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골절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감소증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이게 정말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골감소증 환자보다 골다공증 상태인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인구수가 많아서요. 네, 맞아요. 개개인의 골절 위험 자체는 골다공증 환자가 당연히 더 높지만 전체 인구로 딱 놓고 보면 골감소증 환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실제 골절이 발생하는 건수는 골감소증 그룹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골밀도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라든지 성별, 과거에 골절된 적이 있는지, 특정 질병이 있는지 같은 여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요. 절대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절대 골절 위험도요? 네, 프렉스라든지 갈반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걸로 앞으로 10년 안에 골절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골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보통 가벼운 넘어짐, 예를 들어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진 정도의 높이에서 다쳤는데 뼈가 부러지는 걸 의미해요. 특정 부위는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골다공증에 더 잘 걸리는 건가요? 역학적으로 보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고 그중 거의 80%가 폐경 후 여성분들이에요. 역시 여성분들이 많군요. 네. 하지만 남성분들도 한 250만 명 정도로 절대 적은 수가 아니고요. 게다가 골감소증 상태인 분들은 무려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뼈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연간 19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특히 첫 골절 후에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서 두 번째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더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절 위험은 높아지는데요.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그냥 척추뼈 골절은 70대, 80대가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백인 여성의 경우에요. 남은 생애 동안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을 확률이 약 50% 정도, 남성은 한 25%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절반 가까이 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관절 골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게 치료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특정 골절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예후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관절 골절은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만 봐도 연간 한 30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첫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 즉 사망률이 20에서 25%에 달해요. 특히 남성분이나 고령이신 경우에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생존하시더라도 약 30% 정도는 장기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척추 골절은 어떤가요? 이건 또 눈에 잘 안 띄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또 문제죠. 척추 골절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해요. 근데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키가 줄어들거나 등이 굽고 이걸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죠. 또 만성 통증이나 활동 제약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척추 골절이 한 번 생기면 다른 부위에 또 추가적인 골절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군요. 근데 이렇게 골절을 겪고 나서도 제대로 검사나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낮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게 바로 치료 공백, 영어로는 care gap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골절 환자 중에서 20%도 채 안 되는 분들만 골다공증 검사나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요. 20% 미만이요? 정말 낮네요. 네, 골절이라는 건 이미 뼈가 약하다는 정말 강력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임박 골절 위험이라는 개념이 강조돼요. 이게 뭐냐면 첫 골절이 생기고 나서 1년에서 2년 안에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약 20% 정도가 2년 안에 다시 골절을 겪습니다. 아, 그럼 첫 골절 후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절 예방 연계 서비스, 줄여서 FLS, Fracture Liaison Service 같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골절 환자가 병원에 오면 자동으로 골다공증 검사로 이어지고 필요하면 치료까지 받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뼈가 왜 약해지는 걸까요? 골다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병태 생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채워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걸 뼈 리모델링이라고 불러요. 젊을 때는 이 과정이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뼈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깨진다는 건 그럼 뼈가 없어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라진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에는 뼈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두 세포의 활동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이라든지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PTH와 같은 다양한 호르몬들, 그리고 또 랭켈 OPG 시스템이나 WNT 신호 전달 경로 같은 복잡한 신호 체계들이 여기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 예를 들어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면요. 이 파골세포의 활동이 조골세포의 활동을 앞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 파괴가 더 우세해지는군요. 네, 즉 뼈를 제거하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지니까 전반적인 골량이 줄어들겠죠. 특히 뼈 안쪽에 있는 스펀지 같은 해면골 구조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거나 뼈 바깥쪽에 단단한 껍질 부분인 피질골이 얇아지고 또 거기도 구멍이 많아지면서 뼈 자체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 균형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정말 뼈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서 쓰게 됩니다. 이게 부갑상선 호르몬 작용인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골소실로 이어지겠죠. 성인 권장량은 하루에 1000에서 1200mg 정도인데요. 가급적이면 음식으로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같은 걸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D는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까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보통 혈집 농도 30 ngml 미만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서 결국 뼈가 약해질 수 있죠. 햇볕을 충분히 못 쬐거나 고령이거나 특장 질환이 있거나 하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이상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감소가 아주 큰 원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은 그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서 파골세포 활동이 확 증가해서 골소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뼈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척추나 손목같이 해면골이 많은 부위에서 골소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운동 부족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져요. 특히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걷기나 조깅 같은 거요. 아니면 근력 운동. 이런 운동들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인의 경우에 운동만으로 골밀도를 아주 크게 높이기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동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서 낙상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아, 낙상을 안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낙상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골절 위험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어떤 질병이나 혹은 약물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걸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또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위장관 질환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은요, 같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뼈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지거나 낙상 위험이 증가해서 골절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나요? 약물 중에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약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걸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기능은 억제하고 또 흡수는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일부 항경련제라든지 위산분비 억제제, 또 특정 항암제, 예를 들어 아로마타제 억제제나 안드로겐 차단요법 같은 것들도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도 좋지 않고요.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럼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표준적인 검사는 골밀도 BMD 측정입니다. 주로 DXA, 덱사라고 부르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허리뼈, 즉 요추와 엉덩이뼈,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DXA 검사,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 여성분들과 70세 이상 남성분들은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보다 젊다고 하더라도 골절 위험 요인, 예를 들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과거에 골절된 적이 있거나 특정 질병이나 약물 복용량이 있거나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 후 여성분들이나 50세에서 69세 사이 남성분들은 검사를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50세 이후에 아주 가벼운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죠? 아까 그 절대 골절 위험도 평가요? 네, 맞아요. 진단할 때는 DXA 결과와 함께 FRAX 같은 절대 골절 위험도 평가 도구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BMI, 과거 골절력, 또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력, 흡연 여부, 스티로이드 사용 여부 등을 쭉 입력하면요. 앞으로 10년 안에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이 확률이 일정 기준 이상, 예를 들어 미국 기준으로는 주요 골절 위험이 20% 이상이거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3% 이상이면 골밀도 수치 자체는 골다공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네요. 근데 척추골절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찾아내나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할 때 척추 X선 촬영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DXA 장비를 이용해서 척추골절 평가, VFA라는 것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키가 예전보다 줄었다거나 등이 좀 굽었다거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는 등 척추골절 위험이 높아 보이는 경우에는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럼 진단이 내려진 후에는 어떤 평가를 더 진행하게 되나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거나 아니면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요.
혹시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속의 칼슘이나 인, 비타민 D 수치는 어떤지, 신장이나 간 기능은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 TSH나 부갑상선 호르몬 PTH 검사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다른 동반 질환은 없으신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뼈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검사도 있나요? 예전에 뼈 표지자 검사 뭐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뼈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형성 표지자, 예를 들어 P1NP 같은 걸로 봐요. 또 얼마나 팔이 되고 있는지, 이건 흡수 표지자, CTX 같은 걸로 봅니다. 그 속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걸로 진단을 딱 내린다기보다는 주로 약물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뼈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을 쓰기 시작했다면 이 흡수 표지자가 잘 감소하는지를 보고, 반대로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을 쓴다면 형성 표지자가 잘 증가하는지 등을 확인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빨리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골다공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보면 비약물적 치료하고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의 가장 기본은 역시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생활 습관 개선이라면 아까 잠깐 나왔던 칼슘이나 비타민 D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칼슘 하루 1000에서 1200mg, 그리고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 IU 이상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걷기, 조깅 아니면 근력 운동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낙상 예방입니다. 낙상 예방이요? 네, 근력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운동, 뭐 예를 들면 태극권 같은 것도 좋고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조명을 밝게 하고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들은 치우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력 관리 잘하고 혹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연, 절주도 포함되고요.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거군요.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나요? 네. 약물 치료는 이미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을 경험하신 경우 혹은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온 경우 또는 골밀도는 골 감소증 수준이지만 프렉스 같은 도구로 평가했을 때 앞으로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 종류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이걸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뼈를 파괴해낸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이걸 골흡수 억제제 또는 항흡수제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촉진하는 약물, 이건 골형성 촉진제 또는 동화작용제라고 부릅니다. 아마 골 흡수 억제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골흡수 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들이 있어요. 뭐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 같은 약들이죠. 먹는 약도 있고 뭐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하는 식이요. 주사제도 있는데 3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약들은 척추뿐만 아니라 비척추 골절,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부위의 골절 예방 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턱뼈 괴사, MRONJ라든지 비정형 대퇴골 골절, AFF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한 후에는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잠시 쉬는 약물 휴지기를 가질지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요 골흡수 억제제로는 데노스맙이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피하지사하는 약인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와는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랭켈 억제, 이것도 아주 강력한 골밀도 증가 효과랑 골절 예방 효과를 보여줘요. 데노스맙이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데노스맙은 투여를 중단하면 골밀도가 좀 빠르게 다시 감소하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소위 리바운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요. 만약 중단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약물로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썸 계열의 랄록시펜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이건 척추골절 예방 효과랑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비척추골절 예방 효과는 좀 불확실하고요. 안면홍조나 혈전 위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에스트로겐, 즉 호르몬 대체요법도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이게 심혈관 질환이나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1차 선택 약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뼈를 만드는 약, 골형성 촉진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나요? 골형성 촉진제는 주로 골밀도가 아주 낮거나 이미 여러 번 골절을 경험하신 고위험 환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테리파라타이드하고 아발로파라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건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펩타이드인데 매일 피하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뼈 형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해서 골밀도를 빠르게 높이고 척추 및 비척추골절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줍니다.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사용하고요. 치료가 끝나면 높아진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흡수 억제제로 이어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군요. 네,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죠. 최근에는 또 로머소주맙이라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도 나왔습니다. 이건 뼈 형성을 억제하는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항체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뼈 형성은 증가시키고 동시에 뼈 흡수는 감소시키는 약간 이중작용을 하는 약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피하 주사하고요. 이것도 아주 강력한 골밀도 증가 효과란 골절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효과가 좋군요. 네, 다만 이 약은 드물게 심혈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과거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고려할 점도 많네요. 그럼 어떤 약을 먼저 쓸지 치료 순서 같은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추세는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환자분들, 예를 들어 최근에 골절이 있었거나 골절이 여러 번 있었거나 심지어 약물 치료 중인데도 또 골절이 생긴 분들, 이런 초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는 처음부터 골형성 촉진제,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을 사용해서 빠르게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춘 다음에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전략, 이걸 에나볼릭 퍼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력한 약으로 먼저 확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주사제에 대한 부담감 등을 다 고려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스테로이드가 골다공증의 흔한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 GCIOP는 뭔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보통 3개월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뼈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이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스테로이드 용량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치료 약물로는 비스포스트메이트 계열 약물,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데노스맙 등이 GCIOP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통 치료 시작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골밀도 DXA 검사를 다시 해서 변화를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골표지자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서 약물 반응을 좀 더 빨리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중에 골절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겠죠. 와,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골다공증은 정말 조용히 진행되지만 골절이라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진단은 골밀도 측정과 함께 프렉스 같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또 치료는 기본적으로 칼슘, 비타민 D 섭취 잘하고 운동하고 낙상 예방하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하다면 골흡수 억제제나 골형성 촉진제 같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GCIOP 위험에 더 유의해야 하고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또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골절을 경험하신 환자분들이 제대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치료 공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계속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뼈 건강이라는 게 사실 젊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고 또 그 약화는 어느 순간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미래의 튼튼한 뼈를 위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단이나 운동 습관 혹은 그냥 이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